언제부턴가 내 하루는 기계처럼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늘 같은 모습이었다. 바쁘다며. 대충 인사만 하고 현관문을 나서거나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는지 거실 소파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 나는 그를 깨우고 아이 챙기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회사에선 일에 치이다가 겨우 집에 돌아오면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서 맥주를 따며 피곤하다고만 중얼거렸다. 나를 향한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듯했다. 웃음도 다정함도 없었다. 그냥 그저 살아간다는 느낌뿐.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언니 생일이라 친정으로 가는 날이었다. 남편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했고 아버지는 친척들과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리쳤고 언니는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들어갔다. 왔어? 늦을 줄 알았는데. 언니가 반갑게 내 손을 잡았다.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엄마가 아침부터 난리였잖아.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모두가 웃는 사이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언니 옆에 서 있는 형부가 들어왔다. 나는 순간 시선이 멈췄다. 늘 보던 얼굴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다.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별다를 게 없는데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처제 오랜만이네. 형부가 내게 말을 걸었다. 네, 형부 잘 지내셨어요?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가족과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반말을 쓰다가도 형부에게는 왜인지 모르게 존댓말이 나왔다. 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야, 너는 왜 맨날 형부한테만 존댓말이야? 가족끼리 뭐 그렇게 해? 나는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다. 그냥 버릇돼서 그래.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술잔이 오갔다. 아버지는 옛날 얘기를 늘어놓으며 큰 소리로 웃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호응하느라 정신없었다. 언니는 손님들 챙기느라 분주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전혀 입맛이 없었다. 시선은 자꾸만 형부에게 갔다. 그의 손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 가볍게 웃으며 대화하는 얼굴. 잠시 스친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요동쳤다. 너 왜 이렇게 멍하게 있어? 어디 아파? 언니가 물었다. 아냐, 언니 그냥 좀 피곤해. 나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귀끝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웠고 언니는 방으로 먼저 들어가 버렸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거실 구석에 들어 누웠다. 아이들도 이미 잠에 빠져 있었다.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발소리가 다가왔다. 아직 안 자? 형부였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나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가 내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까웠다. 어깨가 스칠 듯한 거리 술 냄새와 체온이 공기 속에 섞여 들어왔다. 남편 완전 취했더라. 너 혼자 괜찮아? 그가 낮게 말했다. 네, 괜찮아요. 곧 들어가 보려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손이 차네.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급히 손을 빼려 했다. 형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떨림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웃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깊게 바라봤다. 숨이 막혔다. 눈길을 돌리고 싶었지만 붙잡힌 듯 피할 수 없었다. 처제, 그가 낮게 속삭였다. 네,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야? 그 순간 심장이 멎은 듯 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모든 걸 꿰뚫는 듯한 말. 숨이 막히는 긴장 속에서 방 안에서 언니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급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그의 목소리와 눈빛은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오늘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시작이라는 것도. 형부가 남긴 말은 그날 이후 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야? 그 말이 귓속에 깊이 박혀서 하루 종일, 아니 매일같이 떠올랐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저녁에 아이를 챙기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누운 모습을 바라볼 때도 나는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내 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언니 생일 모임이 다시 열렸다. 친정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소리와 냄새가 반겨왔다. 야, 늦었네. 다들 기다렸어. 언니가 웃으며 내 팔을 붙잡았다. 아냐, 금방 왔어. 엄마가 또 음식 많이 했네. 나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굴었다 하지만 눈길은 이미 형부를 찾고 있었다. 그는 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로 스치는 시선이 잠깐 내게 닿았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나는 허겁지겁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너 또 왜 그렇게 멍하게 있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언니가 내 얼굴을 보며 웃었다. 아냐,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자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회사 사람들 만나러 가야 돼. 먼저 갈게. 나는 놀랐어. 그를 바라봤다. 벌써 가. 술도 마셨잖아. 괜찮아. 택시 타면 되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며 나가버렸다. 언니는 별 생각 없는 듯 형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처제 좀 집에 데려다 줘. 늦었는데 혼자 가기 힘들잖아.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발라드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손을 꼭 모았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형부였다. 처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네,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계속 생각났지?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손끝에 힘을 주며 겨우 대답했다. 저 그런 말씀은 잊으셔야 해요. 못 잊겠는데.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부, 제발. 내가 고개를 숙이자 그는 한쪽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너 눈빛 보면 다 보여.
내가 아무리 웃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숨이 막혔다. 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냈다. 저는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한텐 다 보여. 나는 창밖을 더 강하게 응시했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말들은 내 심장을 강하게 붙잡았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시동을 끄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처제, 오래전부터 느꼈어. 너 늘 외로워 보였어. 언니 옆에서 웃고 있는 나보다도 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조심히 들어가. 근데 이제 더는 속이지 마. 나는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나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고요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없었다. 그러나 내 안은 고요하지 않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형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알았다. 오늘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우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 형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조심히 들어가. 근데 이제 더는 속이지 마. 그 말은 내 귓속에 깊이 박혀 아무리 외면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나는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남편은 그런 내 표정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늘 하던 대로 TV와 술만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친정에 모이는 날이 찾아왔다. 이유는 늘 그랬다. 아버지가 손주들이 보고 싶다며 불렀고 어머니는 한 상 차릴 기세로 음식을 준비했다. 나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섰다. 왔어? 늦을 줄 알았는데. 언니가 환하게 웃었다. 응, 엄마가 또 잔뜩 준비했네. 나는 대꾸했지만 눈길은 이미 형부를 찾고 있었다. 그는 언니 옆에서 담담히 웃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한순간 내게 닿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간은 흘러 술자리가 무르익었다. 아버지는 취기가 올라 옛날 얘기를 늘어놓으며 소리쳤고 남편은 옆에서 맞장구 치느라 바빴다. 언니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분주했고 아이들은 방에서 떠들며 놀았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음식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 깊자 상황은 금세 달라졌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코를 골았고 남편은 술에 완전히 취해 바닥에 드러누웠다. 언니는 피곤하다며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나는 홀로 남아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아직 안 자? 낯익은 목소리 형부였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네, 그냥 아직은 잠이 안 와서요. 억지로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형부는 내 옆에 와 앉았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어깨와 내 어깨 사이에 놓인 공기가 묘하게 뜨거웠다. 남편 완전 뻗었더라. 그가 비웃듯 말했다. 네, 많이 마셨어요.
나는 눈길을 피했다. 너는 술 잘 못 마시지? 얼굴 금세 빨개졌네. 그가 웃으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애써 웃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마셨는데도 그래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아주 짧고 우연한 듯한 스침이었는데도 심장이 크게 뛰며 숨이 막혔다. 손이 차네.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빼내려 했다. 형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다. 그저 내 얼굴을 깊게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농담도 장난도 없었다. 오직 고백과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눈길을 피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오고 있었다. 처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네, 나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야? 숨이 멎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걸 꿰뚫어버린 것 같았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언니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몸을 움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형부의 목소리와 눈빛, 그 짧은 손길의 감각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오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 마음이 이미 그 손길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이었다. 형부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으로 달려 들어온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떠올랐고 손끝에 남은 그 짧은 감촉은 지워지지 않았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더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며칠 후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다시 친정에 모였다. 집안은 명절 분위기로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느라 들떴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전과 나물을 내놓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는 친척들과 소주를 돌리며 벌써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언니는 생글생글 웃으며 모두를 챙겼다. 야, 이거 좀 들어와라. 언니가 나를 불렀다. 나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접시를 날랐다. 겉으로는 평온한 듯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불안했다. 오늘도 그를 보게 될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형부가 들어왔다. 그는 늘 그렇듯 담담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나와 눈이 스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눈빛 속에 분명히 지난밤의 흔적이 있었다. 왔어, 형부.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언니 옆에 앉았다 하지만 내 눈길은 그를 피해도 자꾸만 끌려갔다. 시간이 흘러 식사가 무르익었다.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술잔 부딪히는 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지시. 그 모든 소리가 한데 섞여 북적였다. 그러나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형부의 작은 움직임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내가 마당으로 나와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찬 바람이 볼을 스치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춥지 않아? 낯익은 목소리. 나는 몸을 돌렸다. 형부였다. 아, 네, 그냥 답답해서 잠시 나온 거예요.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목소리 끝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는 내 옆에 섰다. 두 사람 사이로 찬바람이 스쳤지만 묘하게 공기가 뜨거웠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지만 이 마당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처제, 그가 낮게 불렀다. 네, 형부. 나는 눈을 피한 채 대답했다.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숨이 막혔다.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나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알잖아. 지난번에도 느꼈잖아. 너도 나랑 똑같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이 다 말해주잖아. 그가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숨결이 내 뺨에 닿을 듯 가까웠다. 형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그때 집 안에 서서 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야, 어디 갔어? 애들이 찾잖아.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물렸다. 저 들어가야겠어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언니가 내게 다가오며 물었다. 바람 쐬고 온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나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냐. 그냥 좀 추워서 그래. 그러나 나는 알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미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형부와 나 사이에는 이제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오갔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공기는 무겁게 떨렸다. 언니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무심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긴장.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미 우리는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날은 우연처럼 찾아왔다.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오늘 좀 집에 들를 수 있어? 나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형부 혼자 있으니까 애들 좀 봐줄래?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을 했다. 알았어. 언니 금방 갈게. 언니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엔 형부가 있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언니는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갔어. 금방 온다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공기가 어색하게 무거워졌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TV를 보며 깔깔거렸다. 집안은 평범했다. 그런데 우리 사이만 비정상적으로 뜨거웠다. 나는 부엌으로 가 물잔을 꺼내며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형부, 뭐 드실래요?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제, 나는 잔을 움켜쥔 손을 떨며 대답했다. 네, 형부. 그만 속이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뜨거웠다. 형부, 지금은 애들도 있고 언니도 곧 들어오잖아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눈만 피할 거야? 너도 나랑 똑같잖아. 숨이 막혔다. 뒤로 물러섰지만 부엌은 좁았다. 결국 벽에 등이 닿았다. 형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손목을 붙잡았다. 뜨겁고 강한 손길. 나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반대로 더 단단히 쥐어졌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어.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부엌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다. 눈물이 맺히려 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다. 심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다. 형부 안 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애써 말했지만 이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짧고 격렬한 침묵.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지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형부의 품에 안겨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나는 황급히 몸을 떼었다. 형부 이건 잘못됐어요. 절대 다시는. 그러나 목소리가 떨려 설득력이 없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말했다. 이미 시작됐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부르며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이 온몸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오늘이 바로 첫 번째 배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첫 배신의 날 이후 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거울 앞에 서도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제대로 눈을 들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습관처럼 밥을 퍼먹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형부는 매일같이 내게 연락을 했다. 낮에는 짧은 문자, 밤에는 길게 이어지는 메시지. 처음엔 망설였다. 답장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기도 했다. 하지만 손은 자꾸만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결국 나는 한 글자, 두 글자씩 대답을 보내고 있었다. 잘 지내? 네, 형부는요? 너 생각나서 못 자겠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시작했잖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지만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벗어날 수 없는 달콤함이 함께 꿈틀거렸다. 가족 모임이 열렸을 때 그 긴장은 더 커졌다. 언니와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그 순간 형부와 손이 스쳤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몸이 전율했다. 눈길이 잠시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언니가 웃으며 물었다. 아냐. 그냥 더워서 그래. 나는 허둥지둥 대답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마주쳤다. 아무도 없는 순간
그는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단 몇 초. 그러나 그 감각은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졌다. 나는 황급히 손을 빼며 속삭였다. 형부,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너도 기다렸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숨이 막혔다. 방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 같았다. 이 좁은 복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또 다른 세계에 있었다. 밤이 되자 언니와 남편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갔다. 아이들도 골아 떨어졌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형부가 다가왔다. 차문화, 네, 아직은요. 나도 아까 너 손 잡았을 때 내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더라.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형부,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아니잖아. 순간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피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며 심장이 요동쳤다. 그때 방문이 덜컥 열렸다. 엄마, 물, 아이였다. 나는 황급히 손을 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 엄마가 갖다 줄게.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잔을 가져다 주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시고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돌아와 보니 형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맞지? 들킬 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안 됩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더는 숨을 수 없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다 알았다. 이 관계는 이미 위험했고 언제든 들킬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위험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밤 나는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끝을 향해 가는 위험한 미래라는 걸. 휴대폰 알림음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날이 이어졌다. 퇴근길 지하철, 집안 부엌, 심지어 남편 옆에 서서 밥을 먹을 때조차 휴대폰이 울리면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다. 오늘 보고 싶다. 내 눈빛이 잊혀지질 않아. 다음엔 꼭 둘만 있자. 나는 답장을 지우고 또 지우며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손이 움직였다. 형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짧고 단호한 문장을 보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널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어느 날부터 내 휴대폰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내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폰만 봐?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허둥지둥 대답했다. 아냐, 그냥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회사 연락치고는 웃으면서 보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얼버무렸다. 별거 아니야. 그냥 친구한테 온 거야. 그러나 그의 눈빛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휴대폰을 더욱 꽁꽁 숨기게 되었다. 하지만 숨길수록 더 수상하게 보일까 봐 불안했다. 며칠 뒤 친정 모임에서
언니가 나를 힐끔거리며 말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폰만 들여다봐? 애들까지 눈치챌 정도야. 나는 급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냐, 언니 그냥 습관처럼 그래. 하지만 언니의 눈빛은 예리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형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가로챘다. 처제가 원래 핸드폰 자주 봐. 회사 일도 많고 애들 사진도 계속 찍잖아요. 그 말에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긴 하지. 근데 너 진짜 조심해. 남편이 오해할 수 있겠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형부가 아무렇지 않게 나를 감싸주는 모습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동시에 더 깊은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밤이 되어 모두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에 남아 있었다. 형부가 다가왔다. 맞지? 아무도 눈치 못 챘어.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형부, 오늘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는 내 손목을 살짝 쥐며 말했다. 위험하면 뭐 어때? 그게 더 짜릿하지 않아? 숨이 막혔다.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그 순간 방문이 덜컥 열리며 남편이 나왔다. 뭐해? 아직도 안 자? 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숨기며 말했다. 그냥 물 좀 마시고 있었어. 남편은 형부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늘은 정말 들킬 뻔했다 하니 어쩌면 이미 반쯤은 들킨 걸지도 몰랐다. 남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손끝에 여전히 형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또다시 그 온기를 갈망하는 내 자신을 깨달았다. 나는 알았다. 이 관계는 이제 들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위기가 오히려 더 깊숙이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남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요즘 왜 이렇게 폰만 붙들고 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회사에서 계속 연락 와서 그래. 그러나 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회사 연락치고는 내 얼굴이 자꾸 웃고 있더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뜨는 척했다. 그러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친정에 모였다. 평범한 모임이었지만 나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언니의 시선도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너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 폰만 보면 웃고 누가 봐도 이상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냐, 언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 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형부가 태연하게 끼어들었다. 처제 원래 그래. 애들 사진만 봐도 잘 웃잖아. 신경 쓰지 마. 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웃어넘겼다. 그러나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형부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감싸주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몰래 마당으로 나왔다. 찬바람을 쐬며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처제, 돌아보니 형부가 서 있었다. 형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당황해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내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숨어서 몰래 보는 거, 들킬까 전전긍긍하는 거 더는 못하겠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떠나자 다 버리고. 너도 알고 있잖아. 이대로는 안 끝난다는 거. 숨이 막혔다. 그의 말은 돌처럼 무거웠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겨우 대답했다. 저에겐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언니도 있잖아요. 알아. 근데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 남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눈빛이 늘 외로운데? 언니랑 웃으면서도 나랑 눈이 마주칠 때만 심장이 뛰는데? 그게 진짜 삶 같아? 그의 말은 너무도 정확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맺혔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피하지 못했다. 처제, 이제 우리밖에 없어. 세상이 뭐라 해도, 언니가 뭐라 해도, 남편이 알아차려도 결국 너랑 난 다시 여기로 돌아오잖아. 형부, 나는 목소리를 떨며 그의 손을 잡은 채 속삭였다. 저 정말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더는 못 참겠어. 그 순간 집 안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어디 갔어? 추운데 왜 밖에 있어? 나는 급히 손을 빼며 대답했다. 언니,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언니가 방으로 돌아가자 형부는 낮게 웃었다. 맞지? 아무리 숨겨도 결국 우리만 알아. 이제 진짜 결심하자. 나는 흔들렸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 그의 손길에 나는 점점 더 끌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형부, 이제 어떡하죠?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야 끝까지. 나는 알았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한 파국의 동맹을 맺었다는 걸. 형부와 나 사이의 비밀은 점점 더 짙어졌다. 밤마다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친정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짧은 스침과 눈빛 교환으로도 불이 붙었다. 남편의 의심은 점점 커졌고, 언니의 눈빛도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나는 그저 버텼다. 조금만 더 숨기면 된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파국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내 휴대폰을 낚아챘다. 뭐야, 이거?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형부와 나눈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오늘 밤 생각나. 내 눈빛이 자꾸 떠올라. 형부, 제발 조심하세요. 누가 알게 되면 안 돼요.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그냥. 형님이랑 이게 그냥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언니 집으로 가자. 언니 집 거실에 모였을 때 공기는 살벌하게 얼어붙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뭐야,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나 남편은 웃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언니에게 내밀었다. 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던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뭐야? 너 설마. 언니 그게. 나는 목소리를 잃었다.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형부가 방에서 나왔다.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언니가 울부짖었다. 오빠, 이게 뭐야? 이게 다 사실이야? 형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소란을 듣고 나왔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져 고함을 질렀다. 너희 미쳤어? 가족을 이렇게 짓밟아? 어머니는 울면서 언니를 부축했다.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이를 악물며 나를 노려봤다. 너 나랑 살면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바보로 보여. 나는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형부가 내 앞에 섰다. 모두가 우리를 욕하고 언니가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는 오히려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다 끝났어. 숨길 게 없어. 결국 남은 건 우리뿐이야.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울음, 분노의 외침은 멀리서 들리는 소음 같았다. 내 눈에는 형부의 눈빛만 보였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은 집을 나갔고 언니는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울기만 했다. 부모님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쉬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한순간에 부서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진실은 드러났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형부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형부가 속삭였다. 봐, 결국 이렇게 됐잖아. 이제는 우리밖에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지독할 만큼 달콤한 끌림이 동시에 나를 휘감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가는 진실의 폭로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남편은 집을 나갔다. 말도 없이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들을 달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하지 않았다. 친정에 가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부모님조차도 나를 향해 한숨만 내쉬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러나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형부는 내 곁에 있었다. 처제, 이제 우리밖에 없어. 세상이 뭐라 해도 남편이든 언니든 다 등을 돌려도 결국은 우리 둘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미 내 안에는 그를 향한 갈망이 깊이 뿌리 내려 있었다. 우리는 몰래 만났다. 모텔의 낡은 방, 아무도 모르는 카페 구석자리, 심지어 한밤중에 어두운 공원 들킬 위험이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 아슬아슬함이 오히려 더 우리를 끌어당겼다. 형부, 저 이제 너무 무서워요. 이게 다 뭐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면 그는 내 뺨을 감싸주며 속삭였다. 무섭지. 근데 이미 늦었어. 너도 알잖아. 이제는 우리 둘만 불 속으로라도 같이 들어가야 해. 나는 울면서도 그의 품에 안겼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그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보내온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놀랍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스쳤지만 이미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언니는 끝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마지막으로 전해진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형부의 손길 하나면 무뎌졌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치듯 숨어 살기 시작했다. 모든 걸 잃은 채 단둘만 남았다. 집은 좁고 초라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길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집착이었다. 밤마다 그는 내게 속삭였다. 너랑 나 이제 다른 선택은 없어. 우린 여기서 끝까지 가야 해. 나는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겼다. 네, 형부. 저도 이제 알아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 우리는 서로를 향해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 불은 따뜻함이 아닌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길이었다. 가족도, 삶도, 미래도 삼켜버린 끝없는 불꽃.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사랑도 구원도 아니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지독한 집착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